안녕하세요. 생방송 정치연한 직설 박진영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제주갑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쪽에서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까? 예. 제주는 뭐 설 풍습이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육지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아주 다르죠. 제주는 여신 설문대 네네. 할망이라고 하는 여신의 고장이 돼서 네. 예, 그걸 설 때를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과 구가 교체되는 구간. 그러니까 이 신구간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신구간에 안 하면 동티가 난다 그래서 네. 신구간에만 이사를 해요. 호호. 그러니까 아주 이삿짐 센터가 각별하게 바쁜 계절이기도 하고. 겨울에 이사를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제주도는 또 여기하고 다른 게 죽어지는 새라 그래서 전세를 안 해요. 죽어지는 새는 뭐냐면 예. 죽는 새. 그러니까 돈이 죽는 거니까 사글세죠. 네네. 1년에 얼마 해서 보증금하고 그냥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독특하네요. 전세가 없는 도. 네. 제주가 특별해서 특별자치도가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특별합니다. 네네. 원래 그 교수를 하셨잖아요. 네. 교수도 하셨고 국가균형발전의 일도 또 오래 하셨는데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제주도의 교수 어느 게 제일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까? 적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편하고 보람되기는 대학 교수가 제일. 왜냐하면 아이들도 가르치고 네. 또 캠퍼스에 있으니까 사실은 무풍지대죠. 네네. 예, 좀 세속에 아직 무슨 성직자 비슷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자폐증 네네.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제 대통령 아바타잖아요. 네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많죠. 네. 예,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게 좀 못 살고 힘든 데를 도와주는 건데 어느 누가 그렇게 못 살고 힘든 데 도와주는 데 나섭니까? 네. 다 잘 나가고 잘 사는 데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하자 하지만 실제 정책의 현장에서는 늘 이득만 해서 예, 그것을 이제 대신 커버를 해줘야 하잖아요. 대통령 대신. 그러니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정치는 이제 제가 국회에 전략공천 받아서 와봤는데 네. 이거는 뭐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시장 바닥에 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역동하는 현장이고요. 네. 나쁘게 하면 뭐 아사리판? XX의 아사리판이죠.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정치권과 관계가 많으셨으니까 일명 이제 사람들이 폴리페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나 또는 뭐 이제 서구 선진국들이 폴리페스들이 국가 정책을 대부분 끌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폴리페서는 두 가지로 보는데 네. 하나는 교수가 이 폴리가 예를 들면 정책으로 폴리를 하면 아주 저는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다만 이 폴리가 정무적 사항 네. 예를 들면 어디 뭐 이간질이나 하러 다니고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어용짓이나 하고 이런 거 하면 그건 아주 몹쓸 놈이 되는 거고 네. 저는 이 팔러시는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외국에 뭐 그런 사례는 너무 많고 우리나라도요. 그 율곡 선생이 경장 세력이라고 해서 이게 폴리페스 세력입니다. 폴리페스 세력. 네, 경장 세력.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의 폴리페스 세력은 이율곡 선생입니다. 그 원조가 이율곡 선생이고 네. 모름지기 이 공부를 해서 나가서 정치 현장에서 백성을 위해서 정책으로 봉사해야 한다. 네네. 또 정책으로 봉사하는 또 관리들은 또 모름지기 공부를 해야 된다 거꾸로. 그걸 경장 세력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고 해서 아주 율곡의 아주 대표적인 폴리페스론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재밌네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 교수들이 정부에 들어갔다가 싱크탱크 갔다가 이렇게 막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폴리페스들이 움직이는 국가처럼 이렇게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그런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현장을 알지 못하면 이론만 가지고는 학생들한테도 가르쳐서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현장에 호흡하는 것들을 잘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그 폴리페스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지향하고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다만 너무 정무에만 신경 써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뭐 자리나 탐하거나 이런 건 좀 곤란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폴리페스는 정치하는 교수는
별로인데 정책하는 교수는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한번 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정책 그룹의 좌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그룹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 어떻게 이렇게 포진을 했습니까, 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정책 그룹은 국민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성장 예, 모였었는데 그 정책 그룹을 만든 그 일종의 산실은 심천회라고 해서 심천회. 예, 심천은 이제 신문천답 네. 마음이 물으니 하늘이 답하다는 정약용 선생의 수필집입니다. 네. 그래서 심천회에 10명 정도 우리가 있었는데 네. 그 10명이 산실이 돼서 국민성장이라고 하는 정책 그룹을 만들었죠. 그 정책 그룹은 한 1,000명 정도의 소위 1,000명씩이나? 예, 폴리페서로 구성이 돼 폴리페서로,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거기에 뭐 정무지향성도 있었겠지만 주로 정책지향성 교수고요. 1번은 참여정부 때 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교수 그룹은 사실은 더 파면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들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은 이정우 교수님, 경북대 네, 교수님, 경북대, 네. 또 성경용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림대 교수님, 네, 한림대 교수. 네. 그다음에 뭐 우리 그 공정거래위원장 했던 강철용 교수, 강철용 교수, 네. 또 조윤재 교수, 뭐 조윤재 이렇게 교수, 네. 그런 어른들이 이제 1번 그룹에 이제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마다 네. 새롭게 시민사회 중심으로 엮였던 교수님들이 이제 시민사회와 일하는 게 한계를 느끼니까 야 이게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서 한번 정부에 참여해보자 하는 요구가 네.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뭐 한 500여 분 시도별로 네. 500여 분 해도 시도별로 하면은 한 20명 이 20명 정도니까요. 정도 다 참여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과 국정원장 했던 서훈 우리 원장도 그 정책그룹 외교안보 분야의 간사 네. 출신이셨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뭐 김수현 그 정책실장도 그렇고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신데 탈도 많은 네. 또 뭐 고용노동부 장관 했다가 뭐 안타깝게 또 뭐 한 조대엽 교수도 네네. 그랬고 정혜구 교수도 뭐 네. 거기고 뭐 문정인 교수도 원로그룹에 그렇죠. 속했었고요. 네. 이제 그래서 한 1,000여 명이 해서 정책 토론도 활발히 했고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면서 모이면서 과제를 내놨네요. 예, 준비를 했고 네. 저는 이제 좌장이 아니라 일종의 간사를 했죠. 간사 역할. 정책기획위원장 그 안에 정책기획관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네. 네.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1,000명을 그러면 이제 그게 대통령 학이라 그래서 대통령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생각보다 실력이 좀 짧아가지고 그때는 저 민정수석 끼고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 법을 하신 분들은 법하신 분들은 정책에 약하다. 약하죠. 뭐 뭐든지 이 법대로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재량껏 좀 할 만한 건 해야 되고 그러면 상상력을 넣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찬 네. 또는 밤늦게 해서 이제 한 4-5명씩 짝을 져서 대통령 후보를 모셔다가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과외하듯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력을 이제 배양시키는 거죠. 1년 내내. 네. 1년 내내 공부하신 대통령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때 포럼 이름이 국민성장인데 보통 이제 진보 또는 민주당 계열은 성장 담론보다는 분배 담론, 뭐 사회복지 담론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 성장 담론을 내놓은 것은 중도를 겨냥해서 국가를 한번 이 표를 많이 얻어서 가보겠다 뭐 이런 뭐 전략적 취지도 있었겠네요.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아주 그 철학적 담론으로는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중도 있었습니다. 실용주의를 그러니까 표방했다.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라도 하자는 실용성에 우리가 굉장히 그 정약용 선생을 좋아했었어요. 네. 대체적으로 정약용 네. 토론도 많이 했고 실용주의잖아요. 목민심소 이렇게 보이듯이 네, 네, 네. 국민을 위하면 실용주의를 택하자 하는 게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한이 깊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좀 이 한풀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이 한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정책적으로는 이 대통령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오고 우리 정책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중도 계층의 표심을 자극해야 되겠다. 네네네. 예, 또 그래서 중도로 옮겨간 측면도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친노는 하지 말자. 친노는 뒤에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심부름하고 뒷받침만 하고 일종의 비노. 노무현색이 약한 사람을 모셔다가 얼굴도 세우고 노무현색이 약한 사람으로 좀 포진을 시켜야 우리가 중도 계층으로 공략할 수 있지 않냐. 아, 그래서 국민성장 포럼이다. 예,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지난 대선 때는 또 이재명 후보의 이 정책 그룹으로 합류를 하셨어요. 초창기 아주 초창기 합류하셨죠. 아주 초창기죠. 네. 그때는 이름이 뭐였죠? 포럼 이름이? 이재명 대표하고 할 때는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우리가 이름을 썼는데요. 공정과 상식. 예. 네. 그때는 보통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싼 그룹이 하나는 조직. 그 다음엔 홍보. 그 다음에 정책. 크게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직은 그 다음 위에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은 이제 뭐 양정철 그때 양정철 씨가 그거 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양정철 뭐 임종석 뭐 그렇게 짰죠. 임종석은 이제 영입 인사였고 당시에. 근데 이 우리 정책 그룹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나게 돼서 뭐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뭐 이런 초창기 그때는 이낙연 대세론 시절입니다. 이낙연 대세론 시절이죠. 예, 뭐라 그래? 그때 뭐 이대로 가면 이대낙인가 뭐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대표.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회의를 했죠. 정책 그룹들이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일제 연대장 이상 한 40-50명 모여서 다음 대선 후보는 누가 좋으냐, 어디를 갈 거냐를 회의했는데 의외로 이재명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그 주장자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대세는 이낙연이었는데. 근데 역시 이재명 그때 역시 뭐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가장 그 정책적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우리가 문재인 때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할 만한 제목이고 추진력이 있고 또 그가 살아온 배경이 또 여러 가지 그 신뢰성과 정책적 담론에 대한 이걸 줘서 아주 쉽게 이재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도 의외로. 왜냐하면 뭐 상대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결례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낙연 대표든 그 당시 뭐 다들 토론을 우리가 몇 번씩 했거든요. 이재명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재명 당시 지사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대선 후보들과 개별 토론을 해보고 선택을 하신 거네요.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하고 이제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뭐 원래 그냥 그 이한주 교수나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그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과 별개로 저희들이 지원을 쭉 하겠다. 그동안 참여정부 때 해왔던 국정 경험 또 여러 가지 가졌던 모든 노하우를 지원을 하겠다 해서 경선 훨씬 전에 결합을 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시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굉장히 겁니다.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왜냐하면 뭐 친문은 다 뭐 이낙연이야 하던 시절인데 한 3분의 1이 뭐 그렇게 기울어졌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성공 포럼이라는 포럼을 의원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서 그 앞에도 그 성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였어요. 성공 포럼이 성장과 공정 포럼입니다. 성장과 공정. 근데 우리의 분배 가치를 먼저 놓으면 사실은 공정과 성장이 맞죠. 성장은 우리는 뭐 뒤쪽인데 성장의 가치를 앞에 놓자는 것도 역시 중도 표심 또 실용주의에 입각한 그걸 우리가 좀 했었고요. 그때 이재명 캠프에 와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재명 그 대표를 지지했던 교수들은 상당히 좀 왼쪽에 있는 분들 아니셨어요? 너무 왼쪽에 있어서 논쟁을 많이 했고요. 이게 뭐 기본소득은 좀 막으려고 했었어요. 실은 우리들이. 이거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실현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되면 해야 될 일이지 대통령 되기 전에 캐치프레이즈로는 좋지 않다. 중도를 확장하는 표로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건 뒤에 있는 게 좋겠다 해서 기본소득을 막아보려고 했고 지금도 우리 그때 같이 했던 우리 어른들 정책했던 분들 모이면 기본소득을 막았으면 우리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지금도. 반대로 기본소득을 세게 주장했으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본소득을 하지 말자라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제안하신 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아,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은 우리 문재인 주류 그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던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일종의 부산파에서 나온 그러니까 홍장표로 선생님 대표되는 입장에서. 네, 네. 부산파가 갑자기 들이밀어서 네, 네. 그 저희들은 그 내내 좀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네. 소득주도 성장. 저도 못마땅하다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늘 보면 그 문재인 정책 세력의 일종의 이단, 네. 정책 세력의 비주류적인 게 경제학의 홍장표, 법률의 사실은 조국입니다. 네. 문재인의 그 원래 법조의 주력 그룹도 있었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각별하게 애꼈다고 보는 표현이 맞지요. 네.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임종석 실장도 사실은 문재인 캠프에서 영입해 온 사람이고 네. 조국 장관도 영입 케이스고 소득주도 성장을 했던 홍장표 수석도 영입 케이스고 김수현도 영입이고요. 김수현도 영입이고 장하성도 영입이고. 장하성도 영입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영입해 온 분들이 사실은 제 역할, 영입의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은 역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 문재인 정부를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랫동안 같이 호흡했던 노무현 세력들, 친노 정책 그룹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과도한 실험이라든가 좌편향, 우편향으로 해서 좌충우돌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냐라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저희들 뭐 지금도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데 모여서들. 왜냐하면 다들 인생에 이제 70대 이렇게 들어가서 다 꼬부라져서 이 삶 속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권력을 잡고 나서 많이 양보한 측면이 있어요. 야, 우리가 뭐 그렇게 나가면 되겠냐. 우리가 지난 노무현 때부터 하느라고 했는데 한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인데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또 대통령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해주자. 또 자꾸 그 문재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이 트라우마 비슷한 게 친노라고 하는 그 묘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렇죠. 친노에 대한 폐쇄성의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 친노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당해야 되는데 그 마치 무슨 친노가 갖는 그 수줍음, 또 친노가 갖는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스스로 쌓여가지고 저는 병적이었다고 지금은 생각해요. 그 스스로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정책을 당당하게 하질 못했어요. 다 외곽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우 선생도 그 장학재단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성경용도 무슨 경사연 무슨 연구하는 데가. 저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자문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주력들이 외곽에 있고 그 빈 공간으로 장하선, 뭐 조국 다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다 들어와서 외교 안보만 빼고는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외교도 물론 강경화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로 말하면 이건 무슨 모르는 사람이죠. 들어보지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참으로 무슨 그러니까 그 만약에 우리 이재명 정권을 우리가 이제 잡아서 이걸 구성하면 나는 당당한 이재명 표로 해야 된다. 최고의 베테랑들로. 아니 최고의 베테랑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재명과 호흡하고 또 오랫동안 그 서로 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아니 그럼 저희 의원님도 욕심이 있으시겠네요. 뭐 정책실장이나 이런 쪽에. 저는 뭐. 그 월드컵은 신인들 발굴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내는 자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아주 후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결국은 정책이잖아요. 결국 뭐 사실 국회의원은 내가 정책으로 보면 제가 이름만 하면 그런데 점수로 매기면 한 30점이나 주죠. 잘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갈등 관리, 정책하다 보면 싸움 붙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갈등 관리하는, 이해관계 조정하는 이런 일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진도 관리하는 그거는 아주 국회의원 되어 보시니까 국회의원들의 정책 실력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은 굉장히 박하게 주시겠네요. 착한 게 아니라 채점 불가죠. 채점 불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에는 과거 친문들, 과거 친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당내 그 세력 관계를 보면요. 그럼요. 저는
친명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조 친명은 그러면 별로 없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애초에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네. 김병욱 의원이라든가 몇 분 뭐 저 경기도에서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네. 세상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친구들이.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일종의 그때 이제 정치적 이야기도 좀 했지 않겠어요? 야, 그렇죠. 우리가 도원결의해서 말이야. 네, 될지 네. 말지 모르지만 이재명 뭐 너 할만한데 야 한번 뭐 우리 해보자. 뭐 씨알이 맥히겠냐부터 야 이게 뭐 가시밭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정치 세력으로서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다시 그러면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제 친명 그룹이 탄생한 거는 2017년 대선에서 대선을 치르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카드가 이제 네. 10% 이상을 확 부상한 네. 거 아닙니까? 네. 과거 노무현이가 네. 그 국민적 지지를 얻듯이. 그러니까 친명을 만든 거는 국민적 용투림이 만들기 시작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누가 그걸 만든 게 아니고 국민적 용투림이 자발적으로 이게 스파클링돼서 올라온 이 친명 세력이었고 그것을 맨 먼저 좋아하고 동조했던 정치가로 말하면 그런 분들. 뭐 정성호, 뭐 김영진. 의외로 저는 유시민 좋아요. 작가가 네. 원조 친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장관이 이재명 대표 이상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급장 떼고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가 봐요. 1번 나는 유시민. 네. 예를 들면 또 1번 이해찬. 이해찬. 네. 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도 제가 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큰형 같은 분이셔서 세종에 제가 가까이서 여러 번 모시고 이야기를 차석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뭐 형님 뭐 이거 어떻습니까? 저렇습니까? 야, 그거 지금 없다. 그 누구 하나 있다 한 게 알고 봤더니 그 이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런 스파클링 과정에서 아직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닌데 이 씨앗을 보니 이게 뭔가 제목이 되겠다라고 발견한 분들이 저는 그리고 그걸 키워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저는 친명의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사실은 원조 친노인 분들이네요. 두 분 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국민성장 문재인을 이끄는 정책 그룹에서 가장 어른이 이정우 교수입니다. 이정우 교수님. 네. 이정우 교수가 저한테 이재명을 좀 해볼 의향이 없냐라고 물어본 게 굉장히 그 대선판에서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가 바뀌어야 경선판이 시작되는 거였잖아요. 그 전해에 그 이정우 교수가 전화가 와서 송 선생 이재명 한번 해보자. 우리가 찾는 후보다. 그때는 제가 막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아직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대선이 시작도 안 되는데 선생님이 왜 이럴까 하는 정도였고 그래서 오히려 야 문화 좀 잘하는 사람 누구 소개해 주라. 이정우 선생님이 그 정도로 나서서 했다면 일종의 그 간사 같은 역할을 이분도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런 어른이 굉장히 좋아. 그건 친소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책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정우 교수를 잘 모르실 건데요.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제 거시경제학 하시는 분이죠.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정우는 노무현이 가장 사랑한 교수고요. 정책실장 하셨고 정책실장도 했고 이제 노무현하고 붙었죠. 분배론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성장 쪽으로 가니까 이정우가 그러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붙어가지고 이정우가 잘립니다. 사회투자국가. 잘리고 나서도 또 정책기획위원장을 시켰어요. 시켜놓고 보통 정책기획위원장이나 는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상 그렇잖아요. 자문위원장인데. 근데 이정우 교수는 꼭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참석시키라고 할 만큼 아꼈던 분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이제 노무현 회고록이 연재가 됐고요. 생각해 보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사회 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도 사회투자국가라는 기억도 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독일식 모델과 아일랜드 모델, 이제 금융, 유통, 물류만 할 것인가, 산업자본주의를 그대로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또 그 당시에 이정우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논쟁을 굉장히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산업자본을 계속 가지고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리먼 사태를 쉽게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정부의 성견지명을 만들어내신 분이 이정우 교수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사회 투자가 조금 더 가면 기본소득이니까. 기본소득이죠. 비슷한. 아마 이재명의 기본소득의 밑바탕을 놓지 않았을까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가.
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요, 원조 친노하셨던 이 정책 브레인들, 또 정치적 어른들이 이재명 캠프를 초창기에 지원하신 분들이 지원하셨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이게 몰라서 그렇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도 하고요, 포럼도 하고. 근데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도 지금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이 친명이라는 속성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씨앗의 크기를 보고 이게 거목으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 분들의 매우 자발적 사랑, 이것이 학문적인 그 역량과 업적과 또 열정과 연결된 그룹들이 거의 뭐 지금도 제가 지금 가입해서 하는 데만도 한 100여 분이 토론도 하고 그래요. 이게 친명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잘 몰라요. 이게 몇 명이 있는지도. 친명의 속성이 그렇고 저는 국회 안에서도 누가 친명일까? 우리 한번 따져보시죠. 자, 현재 그럼 친노에서 친명으로 넘어온 분, 친문에서 친명으로 넘어온 분, 이런 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야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 있으면 그 사람이 되니까 이상민 같은 사람 빼버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면 김대중부터 시작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럼 DJ부터 시작된 그룹들이 이제 쭉 이어져 친노, 친문, 친이 이렇게 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문과 친 이재명은 저는 구별이 어려운 게 아니 친문은 그 당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자기의 정치적 이상을 함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신념을 가지고 집행을 했던 사람들인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뽑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가서 대통령 후보를 하면 다 친이가 된 거 아닙니까? 바톤 타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재명한테는 난 안 갈래. 나는 그냥 조야에 남겠다 할 수도 있고 또 뭐 한둘은 나는 뭐 해보니까 뭐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국민의힘에 가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대다수는 넘어왔잖아요. 이 넘어온 그룹을 그러면 친문으로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격 규정이 아주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대표적인 이제 친명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이 뭐 전해철 의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쁜가요 지금? 실제로 원내에서 부딪히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아니 그러니까 나쁘다고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나도 나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해요. 경기지사 경선에서 졌는데 열도 받고 그럼 뭐 나쁘지 않아. 또 뭐 내가 이재명보다는 내가 그릇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가슴이 큰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해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고 나의 견해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실제 둘이가 나쁜 거는 별개 아니겠어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거대 개념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거대 주제는 일치하는데 강론을 가지고는 다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찬반이 좀 있어요. 박진영 국장하고 나도 잘하는데 우리가 늘 일치해왔던 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 20년 하면서 이 길 갈 수도 있고 저 길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지는 나는 그렇게 보지. 그게 꼭 뭐라 그럴까 반대 그룹이다. 그러니까 뭐 반명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좀 억측에 가깝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제가 좀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명박 지금 공관위원장이 윤 정권 탄생의 책임자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친문인데 시작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 나니까 이재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 발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호흡을 맞춰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만큼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과거 정권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다 이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이름을 해야 되는데 한둘은 잘라내야 된다. 아니 혁신을 해야 돼. 혁신은 뭘로 하느냐? 인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물로 해야 된다.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정책은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결과 가지고 하는 거고 인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다 이 사람 해서야 인물로 안 되니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라고 하는 혁명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책임질 만한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선비적인, 네.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냐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일단 실장급. 실장급.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관은 우리끼리 허수아비. 실장이 부르면 장관 바로 튀어 들어가죠, 솔직히. 장관은 허수아비. 네. 장관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는 청와대 수석이 왕입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뭐 할 수 있어요? 네. 청와대 수석이 왕인데 그 수석을 통제하는 사람이 실장이잖아요. 실장이잖아요. 그럼 실장급. 그 다음에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 그가 안 했다고 해도 자기가 얼굴을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발전에 욕을 먹으면 제가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균형 발전 때문에 감옥 가야 되면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갈 수 있어요? 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책임을 지고 지금 뭐 잠재적 정계 은퇴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저 군산에서도 내가 한번 뵀는데 네. 우리 대학 후배고 네.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찰 아닙니까? 네. 나는 기회가 또 그렇게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 또 정부가 바뀌고 이러면 기회도 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꼭 네. 그렇게 이어 달려야 돼요? 네. 그 부분에서 좀 브레이크를 잡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 달라는 원로 학자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찍어서 너 나가라가 아니라.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니 실장이 누굴까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있나 보다. 노영민 실장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 저는 사실은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도 지고 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180석인가 그 국회의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국회 한정된 자리 아닙니까? 네. 너무 많이 되겠다. 또 기초 우리 지방선거 하면서 패배를 또 많이 해서 쉽게 말하면 자리가 없잖아요. 혁신은 해야 되는데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비워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상식적으로. 자, 누가 비워야 되겠어요? 자, 1번 많이 한 순으로 그냥 빕시다. 많이 한 순으로 비울 수도 있고. 네네네. 정말 무슨 많이 해서 비우라고. 많이 한 순으로 우리 그만 좀 비워봅시다. 같은 값이면. 두 번째는 전임 정부 때 일했던 사람으로 합시다. 일 안 해본 사람보다. 네. 정부에도 나가보지 않고 지금 실력을 배양하는 정치인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합시다 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꼭 다선, 컷오프 이런 표현 이러니까 좀 세 보이죠. 좀 세기다가 좀 속상하죠. 네. 내가 그런 대상이 돼야 돼. 잘리냐 하는. 근데 그거를 저는 당연한 기준을 저는 이명백 위원장께서 말 못할 무슨 경천동지할 기준을 말하신 게 아니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상식의 이야기를 네. 위원장이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분 원래 성품이 그러신 분이에요. 왜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장 세력이 안 된 분이라 네. 학계에만 있어서 꼬장꼬장 하신 분이. 학계에는 태두세요. 정치학계에서는 태두신데. 네. 아주 존경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아마 지금쯤은 제가 그 선생님이 아마 답답해 하실 게 내가 이 사람들이 이게 내 뜻을 이렇게 모르나. 욕심이 과하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그게 막 이렇게 뒤틀고 막 해석도 막 그렇게 뒤틀고 하고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게 검찰 개혁하고 부동산 정책인데 자, 부동산 정책하면 생각나는 분이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김현미 장관님, 국토부 장관 생각나고 김수현 정책실장 생각이 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안 하세요, 사실은. 내가 다시 이야기해 부동산이든 검찰이든 그들이 지향하고 실력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에 대한 책임이 누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김수현이나 김현미 개개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금융으로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은 토지로만 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검찰 개혁도 저는 뭐라고 보느냐? 나는 쏙 아픈 게 검찰 개혁이 왜 우리 실패했을까? 하나는 그래도 서울법대 나오고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검사라고 하는 분들. 실제 일 시켜보면 잘한대요. 근데 차관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 출신이 하나도 없는 거라.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검찰 전체가 이 정부는 검찰을 적대시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겠다. 불만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통제도 안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국가의 근간을 사실 근간 조직이잖아요. 이걸 잘 해서 근간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가정하고 네. 검찰이야말로 사실은 좀 손봐야 되는 대상이란 가정하고는 아주 다르잖아요. 근데 어쩌면 검찰을 아주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그냥 아주 까부수려고 오해할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초기에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부터 검찰 통제라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더 공개적으로 오픈 마인드를 했다면 검찰에 신망받는 검찰 출신, 네. 또 법조계 출신으로 하여금 있거든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수장을 삼고 내부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면 훨씬 성공적이었고 저는 정권도 연장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자면 법무부 장관은 크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고 검찰 개혁은 청와대에서 직접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칼잡이 윤석열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물론 지금 윤석열도 사실은 검찰에서 존경받지 않던 사람이고 그렇죠. 외곽에 있는 그냥 칼잡이였죠. 잘 알지도 못했던 거고 또 조국도 서툴렀던 거고. 네. 뭐 거기다가 뭐 나는 뭐 윤석열을 추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뭐 인사와 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민정인데 결국은 이게 여차하면 조국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조국 장관은 분명히 민정수석 시절에 윤석열 지검장부터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서를 올렸고 또 그때부터 앙금이 축적돼 가지고 본인이 피해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국 장관 보고 책임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조국 장관의 보고서가 올라가도 그걸 무마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의 지휘 계통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비서실장밖에 없거든요. 없지. 네. 맞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왜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특히 그 비선을 싫어했던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법조인이 돼서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비서실장을 통해서 물론 비선도 여럿이 거기에 개입은 했겠죠. 네. 뭐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 비서실장 라인을 통해서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거는 아무튼 두 개혁이 실패했다면 그건데 그러면 상징적으로 어쨌든 누군가가 또 그 두 개혁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책의 실패를 평가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건 학자의 몫이지만 책임을 지는 건 또 인물의 몫이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은 이미 김수현 실장이나 김현미 장관이 책임지는 흐름으로 다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인 검찰개혁 부분은 그게 이제 불명확해진 거죠. 사실은 물론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정권 재창출을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 주체는 검찰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구체적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과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나중에 공도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공도 많거든요. 공과가 있는데 그리고 이 공과를 해놔야 이게 누구를 처벌하고 뭐 이게 누구의 길을 막고 이게 아니라 다음 정부가 다음 정치가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달리는. 그렇죠. 그 발판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여서. 그 선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무슨 어느 구에 내가 출마하고 안 하고 당선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임익백 위원장이 좀 쉬운 이야기로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꼭 누굴 찍어서 한 소리냐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답답하셔서.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것 같네요. 지금의 문제는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탄생에 누군가 한두 명이라도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책임지는 분이 있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뭐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정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친문이라는 이야기로 책임을 지우지 말라. 그렇죠. 고민정, 윤건영 뭐 책임지라고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친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주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친문이 없다. 아니 지금 22대 국회에 공천을 앞두고 친문이란 표현을 쓰지 말자는 거지. 친문 어디 다 친문이지. 친문으로 따지면
다 문재인 때 공천 받아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다 친문이고 지금은 다 친명으로 또 흘러오는 그야 거죠. 다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대표가 오늘 그 대표를 지키자는 거지 이재명 개인을 지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 대표를 지켜서 그리고 총선 이겨가지고 그다음 우리가 정권 탈환을 위해서 나가자는 거지. 그거에 그럼 다 친명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비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려서 나는 일부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뭐 비주류도 필요하죠. 비주류가 아주 훌륭하다고 비주류로 그거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친명이 있고 비주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친문이 지금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공천할 것도 아닌데. 난 진짜 답답한 게 난 공천 과정이 진짜 답답해요. 친명이 진짜 없어. 왜냐하면 친명부터 이야기를 친명이 없으면 친문이 없는 거라. 친명이 원래 있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경선 전에 국회의원들이 3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야 우리 이재명하고 하자.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고. 아까 말씀하신 성공포럼. 도원결의한 친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럼 이 친명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잖아요. 우선 밖으로 볼 때 이런 데도 나오고 내가 이재명을 이렇게 한다. 정책적으로 다 나눠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공천 받을 때는 나 이렇게 나가니까 같은 값이면 놔주세요도 하고 경선 안 하고 단수 받으면 좋죠. 저는 그거 몰라요. 왜? 근데 이 30명이 뭐 하느냐? 우리끼리 톡방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우리끼리 이 수줍게 대화나 하고 앉아 있다. 우리 필승합시다. PD님 지금 생방이니까 바로 올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때는 성공포럼 그 회원들 명단 쫙 해서 올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리해 볼게요. 이 주제는 결국은 검찰 독재 탄생에 책임 있는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분들 한두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십사라는 걸로 정리가 된다면은 친문 친명의 갈등이라는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위성정당 관련해서 준연동형을 유지한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또 당내 계파 갈등을 없애기 위한 대표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뭘 그러면 뭐 크게는 전부 그건데 제1당이 돼야 되는 게 절체절명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다수당이 돼야 돼요. 그럼 병립형하는 게 맞죠. 깨놓고 이야기하면. 근데 왜 병립형하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될까? 뭐 약속을 안 지키고 지킨 건 두 번째 문제고. 병립형하면 이 모양새가 국민님하고만 딱 맞서는 모양새잖아요. 시작이. 그러면 민주당 외의 자원, 민주당 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그건 길을 봉쇄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 세력이라든가 군소정당. 어쨌든. 근데 우리 대선 경험이 이쪽 도움이 없이는 심상정의 1%. 아니야. 이거는 지난번만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진보 진영이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회복했다고 하나. 역시 DJ 때부터 JP가 없었으면 DJ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다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는 어쨌든 이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대선지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이재명 합니다. 대표가 어차피 총선만 이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대선을 이기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총선 이기고 대선 질래, 총선 지고 대선 이길래 하면 나는 총선 지고 대선 이기겠다 택하겠어요. 국회의원들 잘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데. 아니, 대통령 안 되면 말짱 황해. 맞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아무것도 못 해. 그렇죠. 나는 이 야당 국회의원은 싫어요. 이거 야당 국회 해봐야 이거는 허송세월입니다. 생산성이 없어요. 밥 먹을 가치가 없다니까. 맞습니다. 그니 싸움이 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그런 사람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날 굳이 그 국회의원 내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양보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이기려면 저는 이제부터 힘들지만 힘들 거예요. 그걸 해야 되고 그게 위성정당 플랫폼이 어쩔 수 없었다. 대선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 범야권 연대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봐봐요. 연동제는 말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그 연동제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대통령 중심제가 어차피 여야가 싸우는 구조라 여기에 무슨 제3지대를 만들어가지고 타협을 하겠. 타협당이 필요해요. 저도 국회 해봤더니 교섭단체 작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여야 좀 싸우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각제 해야 돼,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자체의 구성이. 그럼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는 병립형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뭐 대통령이 집행하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트집 잡고 싸우고. 싸우는 게 이건데 왜 우리가 병립형 그 준연동제라고 하는 중간 형태를 대표가 가져왔을까? 에? 저는 대선에 대한 포석. 대선에 대한 포석이다. 네. 그게 대선에 대한 포석은 결국은 나눠 갖는 포석이잖아요. 네. 나눠 갖는 포석은 결국은 계파, 크게 보면 진보의 각 계파의 갈등을 조금 최소화하는 거죠. 그거는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면 제살깎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민주당의 기분은 짠지. 국회의원만 되려고 하는 사람 자석이 없는 거니까. 제살깎기잖아요, 우리가. 네. 이것도 역시 사실 문명 갈등은 없다라는 것처럼 한편으로 보면은 범야권은 다 한 집안이다라는 어떤 통합적 조치의 흐름이네요, 그죠? 범야권은 한 집안이 아니에요. 이건 시청자들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시청자들이 그러지 않을게. 야, 무슨 한 집안이냐, 니네가 임마. 이럴 거야. 한 집안은 아닌데. 자, 한 집안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 집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힘들지만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념의 가치 무슨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걸 너한테 줄게. 이거 이상 설득력 있는 게 없어. 야, 내 걸 줄 테니까 같이 하자. 대선 주면 말짱황이니까. 네. 맨날 그 심상정한테 가서 국무총리한테 줄 걸 이걸 해볼 걸 하는 생각. 나도 나라도 다녀올 걸 그랬나.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참 정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신과 비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참 이 양보와 타협과 어떻게 보면 협잡도 있고 참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협잡도 하고 양보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뭡니까? 뭐 위협도 뭐 흉기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지. 협박도 그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하나가 우리가 목적은 공공선이죠. 잘 되기 위해서. 이거잖아요. 이거. 네. 그거 좀 알겠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강원도도 지금 특별자치도죠. 이 특별자치도의 좀 특별한 점과 그다음에 향후의 발전 방향이 일반적인 도하고 좀 다릅니까? 아주 다르죠. 네. 아주 다른 게 특별자치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 보시는 분들이 제주공항에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 그러네요. 공항 면세점이 있거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면세점 가서 쇼핑도 하고 싶고 또 해외 가서 면세점 하면 돈 뭐 너무 많이 쓰고 꼭 굳이 해외만 가 할 건 뭐 있냐. 제주 갔다 올 때 그런 쇼핑의 기회도 좀 하자는 욕구가 있어요. 네. 국민들이. 근데 그렇죠. 이거 모든 공항에 주면 안 되잖아. 제주도는 어쨌든 비행기 안 타면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 제주에 한 줘보자.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를 벌까 1년에 이런 식으로. 이 면세점 별로 큰 면세점도 아니에요. 가보셨겠지만. 그거 하나가 1년에 3, 4천억 벌어요. 그거 하나가. 제주에만 그 면세점 하나를 줘보자. 그리고 그 3, 4천억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제주형 기본소득을 해보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매해 들어오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게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 특례를 준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의 이름으로 제주에만 통용되는 특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 연방제 또는 뭐 중국과 홍콩과의 관계 예외죠. 예외. 이런 것들처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국민이 야, 그건 왜 제주만 줘? 야, 그런 거 하지 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야, 그거 좋은 제도다 그거.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영어교육도시가 있어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가 뭐냐? 우리가 그 애들이 그 고등학교, 중학교 뭐 공부하러 자꾸 해외 가가지고 외국에 자꾸 유학 가고 싶어 하니까 해외 가서 그 유학비 돈 쓰고 또 기러기 아빠 되고 야 이러느니 아예 외국에 좋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중고를 특히 그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보자 해서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노무현 때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영국의 학교도 들어오고 뭐 미국의 학교도 들어와서 우리 중고 다니고 싶은 애들이 거기서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딱 하나예요. 영어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은 교육으로 돈 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주식회사 하면 안 되잖아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영어교육도시는 학교는 주식회사입니다. 돈 버는 학교를 허용해 준 거예요. 제주도에. 그 학력 인정은 되고요?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영국 갈 필요 없이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가서 공부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가 그런 식으로 그런 거죠. 있구나. 국제학교. 그러니까 이것도 특례잖아요. 그러면 이 제주도에 이런 걸 해보고 성공하면 야 강원도도 하나 두 개 해주고 지금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에 전라북도도 한 두 개 해주고 요즘 경기
국부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접경 지역이니까 힘드니까 거기도 한두 개 해주면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일단 자립적 경제 기반을 마련할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비 지원은 기존보다 줄어드는 아니, 겁니까? 더 해줘요. 더 현재는 더 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원래 1%라 그래요. 모든 게. 뭐 인구도 1% 무슨 이것도 저것도 다 1%. 교부세는 3.1%일 줄 알고 법에 못 박아놨어요.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는 교부세를 따려고 막 애쓰잖아요. 제주도는 매 3.1%가 보장돼 있어. 이걸 알기 때문에 제주도지사는 이 돈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기획할 수 있잖아요. 매년 안정적으로 국비가 들어오니까. 그다음 매년 안정적으로 세외 수입이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이걸 가지고 드디어 자치를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재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럼 자치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치의 개념이라는 것은 복지 정책의 자체의 수립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계획의 자체적 수립이라는 개념이 더 크겠네요. 더 크죠. 그러니까 복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대한민국에서 책임져서 보훈이나 복지는 국가복지로 하는 거고 경제에 한해서는 지역의 특성이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아니 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하고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하고 경제발전 전략이 같을 수 없잖아. 근데 지금은 경제발전 전략을 같이 해야 되거든. 중앙정부가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해야 돼. 근데 이제는 야 특례를 줄 테니까 너네 기본적으로 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거 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주도는 가져온 특례가 제주특별법 조문이 480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니까 중앙정부가 줄만한 건 이제 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제주호를 운영할 수 있는 기름도 이제 있게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럼 기업도 이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면 세금 또 내고 이러니까 좋아지고. 그런 걸 이제 해서 그게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전공자시잖아요. 자치분권의 균형 발전 전공자신데. 그러니까 결국 이념으로 여기도 뭐 우리 앵커께서도 자치분권 전공자인데 우리가 자치라는 게 주민 참여가 중요하고 뭐 분권이 중요하고 민주주의에 어쩌고 풀 뿌리고 이런 건 그건 그거고 경제 자체가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의 경제 자체가 있어야 돼. 돈이죠. 돈. 그걸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잘하면 시범이고 안 되면 실험인데 실험해 본 거 아니에요? 제주도 그냥 웬만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걸 저는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카지노도 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굳이 막을 필요 있어요? 새만금 같은데 먹을 거예요. 카지노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이게 제주가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처럼 될 수 있겠네요. 좋은 것만 따서 해야지. 좋은 것만 따서. 설마 그 제주도가 독립한다 소리는 안 하겠죠? 독립해야 된다고. 독립도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제주도 독립주의자 송재호 의원님이셨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늘 어떻게 균형감 있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생각에는 어느 게 더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우선순위보다 저는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잘 나가는 데만 돌보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형제. 국토도 못 나가는 국토도 또 못 사는 계층도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형제의 개념이거든요. 그 짐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고 힘든 형제를 같이 돌봐야 되겠다는 기본적 마인드가 없으면 정책을 투영하지 않으면 정말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는 국민에게 온다 생각을 하고 GTX 이렇게 깔고 인구 그렇게 집중시키고 나중에 서울 특별 시민들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우울증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국토 좀 균형적으로 해서 서울을 좀 비게 해줘야 됩니다. 서울의 압력을 빼줘야 건강한 서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위한 길이다.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은 특별히 잘 사는 우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우리의 임무 같은 거다. 이걸 안 하면 고스란히 그 병이 나한테 온다. 심각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주대 교수를 하시다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셨고 국회의원이 되신 이제 송재호 의원님을 모셔봤습니다. 결론은 친문이 친명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만 해주시죠. 전 정치하니까요. 저도 친문 아주 골수 친문인데 또 골수 친명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이 친명이고 이 친문과 친명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친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어서 또 새로운 누군가의 이어서 정권을 이어달려서 한 12년은 해야 뭔가가 좀 될 것 같아요. 무슨 개혁이든 그렇게 해서 좀 살맛나는 세상, 걱정 안 하는 세상, 그런 나라 보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